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공정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부정이나 부패도 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의에 기댄다 하더라도 저는 오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은 선입견에 의해서 아니면 맨 처음에 무엇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천착하다 보면 정말 봐야 될 곳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봐야만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선의에 기댄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과 모든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에게 선의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경찰에 대해서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소 이후의 중요한 수사는 수사 판사가, 즉 판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저는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얘기해왔던 사람입니다. 법사위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앞서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는 생명과 안전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조배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먼저 참혹한 범죄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점검표로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어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사법체계의 공백을 막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미애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과 우리 국민의힘 정책국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 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찰 단독 수사, 그러니까 수사권 독점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의 사법 파괴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일 행사를 주최하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의무이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그래 왔습니다. 지난 80여 년간의 형사사법체계는 당연히 검찰, 경찰이 협력하고 상호 협력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제 와서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는지 저는 그 이유가 정말 평범한 다수의 서민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개편된다면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편에도 있지 않고 오직 국민 편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2018년에 부산에서 미투 법률 지원단을 만들어서 10여 년 전의 사건을 들춰보면서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사건들을 보고 일일이 기록을 찾아가면서 하나의 증거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밤마다 제가 집에서 기록을 흐트러 놓고 그 기록 속에서 10대 소녀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그 국가가 할 일도 여전히 구멍이 있다. 제가 만난 많은 피해자들은 왜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을 못합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는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인 간의 다툼은 민사지만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우리 편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토론자로 나와주신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피해자나 또 고 이채원 양 사건을 보면 그 어머니가 또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족이 하고 있어야 하냐고.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 단순한 원칙이 훼손되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권력 기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저는 국민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바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어렵게 토론자분들을 모셨는데요. 이분들은 그동안에 검사로서도 피해자 보호에 충실했고 또 이후에 변호사로서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시는 분들이고 또 김재련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함께 해오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응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과연 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 제도가 민주당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제도가 진정으로 서민 약자를 위한 제도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수단이 되는 건지를 오늘 변호사님 말씀들 좀 토대로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제대로 해답을 찾길 바라고 또 김종민 변호사님은 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최근에 좀 목소리가 뜸해서 제가 좀 목소리 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멀리서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회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한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라고, 국회와 정부도 이 목소리를 잘 담아서 제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고 단체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전면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여기 발제 토론자분들은 됐고 나머지 사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거 와주시면. 우리 대표님은요, 송 대표님은 대표님 안 여기 앉아라. 예, 가운데로 조금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호도 한번 외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선창을 하면 주먹을 쥐고 반대한다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창하겠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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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제 및 토론 준비를 위해 잠시 정돈을 한 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바꿔야 된다. 여기를 우리 원내대표님 거를 빼고 좀 당겨달라, 옮겨달라. 변호사님 한 자리 옮겨주세요. 이거 빼고 명패도 빼고. 저기 당겨주세요. 김 변호사님 또 본다. 김 변호사님. 아니, 3분이 다 김 변호사님이네. 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 변호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50대 대학을 다녔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입법 폭주는 제가 50 대학 시절에 당시 민정당도 하지 않았던 그런 입법 폭주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과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간절한 지방선거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의 4분 5열 내분에도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적인 검사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용도 폐기돼서 지금 평범한 생계형 변호사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역 시절 대한민국 정의를 혼자 세울 것처럼 호령했던 뛰어난 검찰 간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조용히 계신데 굳이 제가 나서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도 생각 없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신세지를 잃는 더더욱 없지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시간 낭비, 인생 낭비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토론회에 와서 제가 들러리를 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의 특별한 부탁 있었고 그리고 제가 20년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법무부와 주 프랑스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는 외에는 저는 형사부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 경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검찰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검찰 해체,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이런 폭거는 한마디로 검찰을 떠나서 저 개인의 검사로서 인생을 걸었던 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며 부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묵묵히 일선에서 날밤을 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의 존재의 의의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민주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검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본질을 외면한 완전히 잘못된 처방입니다. 검찰이 문제가 있었죠.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다면 특수부의 인지수사죠. 지금 현재 보안수사권이 문제되고 있는 그거는 형사부 문제고, 전혀 빛도 못 보고 출세와도 상관없는 그저 묵묵히 헌신했던 형사부 검사들의 그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78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을 떠받쳤던 기둥입니다. 여러분,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몇 명의 수사관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대형 경찰서는 과에 경찰관이 수사관들이 70명, 80명 정도는 될 겁니다. 한마디로 과장이 자기 과에서 무슨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사건들이 검찰로 송치되면, 전권 송치되면 그것을 형사부 검사들이 받아서 주말과 야근을 불사하면서 주말을 반납하고 야근을 불사하면서 온몸을 갈아 넣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78년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입니다. 그런 형사사법 체계가 일부 정치검사들의 일탈, 이런 것 때문에 왜 송두리째 부정돼야 됩니까? 정윤기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검찰개혁 대실패의 예고편입니다.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척 보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손가락 끝으로 찍어 먹어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한 항아리 전부 다 퍼먹어보고 아, 이게 똥이구나 된장이구나 아는 것은 최하수이죠. 그런데 정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의 의미와 문제를 민주당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거기 검찰 출신들 바글바글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출세하고 잘 나갔던 민주당 검찰 출신들 너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보안수사권 문제는 지금 오늘 논의가 되고 있지만 보안수사권 문제는 사실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권 송치 문제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권 송치 없는 보안수사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제가 형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 매월 한 달에 300건, 400건씩 사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1년이면 4천, 5천 건, 10년이면 4만 건, 5만 건의 사건을 처리를 했죠. 그때 부당 내사 종결 사례도 많았고 청탁 수사도 많았고 그 다음에 법리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부진해서 결론이 뒤바뀐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바뀌고 있을 겁니다. 경찰이 무능하고 경찰이 부패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형사부 검사로 일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일선 경찰관들이 고충과 애로를 잘 압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경찰개혁, 그 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일부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경찰 마피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구속령 보안수사 요건이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뭐 1개월 이내에 뭐 하도록 하고 수사권 교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과거 수사 지휘권이 있을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사문화되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입니다. 1차 수사 종결권이 반드시 폐지돼야 됩니다. 지난 2월 의정부 경찰서 수사팀장이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2억대 뇌물을 받아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윤기 사건 외에도 얼마 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김창민 감독 사건 왜 지금 다 언론에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문제가 계속될 때는 피해자 없는 사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사건이 뇌물 부패 사건과 마약 사건입니다. 뇌물 부패 사건은 뇌물을 주는 사람,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입을 딱 닮으면 아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과 결탁되면 더 하겠죠. 저는 민주당과 경찰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왜 50 시절의 민정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 경찰은 왜 자유당 시절의 경찰, 50 시절의 경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 구속기간 10일은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본조차도 1945년 패전하면서 48시간 체포권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제시대의 경찰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변사체 검시 지휘 제도가 없었다면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실이 밝혀졌겠습니까? 그때 경찰은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은폐하려고 했고 박종철 시신을 화장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당시 검사가 부검을 하려고 했을 때 경찰관들이 동원돼서 검시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고 했죠. 그때 검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검시 방해죄로 처벌된다라고 해서 경찰이 물러났습니다. 부천서 성범죄 사건은 어떻습니까? 당시 경찰과 오공정권은 운동권 학생이 성을 도구화해서 공안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이라고 총동원해서 홍보전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과거의 역사를 얼마 전에 광주 5.18 그렇게 떠들던데 왜 박종철은 어디 갔고 부천서 성범죄 사건은 어디 갔습니까? 국회의원 했던 권인숙 의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도 검찰도 부천서 성범죄 사건의 은폐의 공범이었습니다. 이 모든 결론은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초토화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국부가 유출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금융의 문외한인, 금융의 ABC도 모르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그 대가가 아닙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가 지만 망친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한마디도 틀린 게 없습니다. 수사의 ABC도 모르는 탈레반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주도로 문재인 정권 시절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을 신설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적폐 청산에 목숨 걸었던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민주당은 다른 정당입니까? 그때의 민주당 의원들과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입니까? 왜 그때는 검찰이 잘한다고 박수쳤고 왜 지금은 검찰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의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공수처 실패,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1호가 공수처 설치죠. 공수처 지금 1년에 200억씩 돈만 까먹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습니다. 공수처 실패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리스크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정치평론가 루지에로라는 사람이 민주주의 사악함은 다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스러운 것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질스러운 것의 승리의 그 모습 자체가 아닙니까?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폭주하는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100% 확실하게 예고된 검찰개혁의 대실패는 민주당 정권의 몰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김용민 그리고 검찰 고위간부 출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라. 대신 결과에 대해서 모가지를 걸어라. 이상입니다. 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첫 번째 순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피해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저는 검찰청 폐지를 발표한 지 거의 1년이 지났고 그 1년 동안 피해자가 어떻게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그동안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법안은 국민 생각하면서 대국민 투표까지 했으면서 이번 개혁은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법안에 맞는 안성맞춤의 참고인들을 부르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을 열애하고 논의되는 이 명제는 애초에 참과 거짓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찬성과 반대라는 이야기로만 시시비비를 가릴 건지 몇십 년간 반복했던 이 신상공개 제도처럼 검찰 개혁도 몇십 년을 반복할 것인지 그 사이에 피해자는 불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1년째 같은 얘기를 힘겨루듯이 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핑퐁 수사에 고통받고 유능한 검사들은 떠나고 국민들은 자신이 질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위원회에 자문을 가도 여전히 대책은 세우지 못한 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갔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건 너무나도 큰 로망인 걸까요? 피해자들은 검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자신의 피해 회복을 뒤로한 채 검찰이 폐지되기 전에 빨리 사건을 끝내야 한다며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 지금은 빠른 판단을 한 뒤에 어떻게 피해자들을 보호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정치 수사가 문제라면 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나라의 기관을 없애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를 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에 기관을 함부로 없앨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법리적 해석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 사건이 처음에는 상해 사건으로 접수가 됐고 경찰 단계에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장애 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단계여야 됩니다. 제가 김미애 의원님께 드린 청바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이 보안 수사건에 대한 논제에 대한 방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재판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할 거란 생각에 피해를 입자마자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야 됩니다. 300만 원이 넘는 선임비를 범죄 피해를 입고 감당할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기에 자신이 틀렸다는 사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식구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어느 쪽이든 수사를 그대로 가져가야 할 수 있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구태여 완성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면 검사가 억울하면 공론화를 하라는 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 흉악한 CCTV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원에서 재판장 앞에서 범죄 피해자임을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밝혀야 되는 그 카메라의 영상만큼은 아직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영상은 저에게 아직도 PTSD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의 노력이 필요한 사법기관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기관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하니까요. 사적 제재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적 제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적 제재는 공적 제재의 미비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구속기간 축소, 조건부 석방, 피해자 조사 권리 강화. 피해자들이 이런 법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청렴하게 살면 됩니다. 지금은 마치 범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서 피해자로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
불구속 재판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이나 생기면 더욱더 빠른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근거로 국가배상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예산을 소진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차례 공론화를 하고 나서 추가 예산까지 확보됐지만 여전히 제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양측이 힘겨루기를 끝내지 않으면 곧 국가배상으로 뒤덮이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또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모두 국민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검사님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세희 변호사님이 제 1심 수사검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검사님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매일 고개를 높이 들어야 끝이 보일 정도의 서류 더미를 처리하느라 야근은 일상이 되고 공판에 나가면 랩을 하듯이 말해야 할당 사건들을 겨우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재판이 즐비했습니다. 그들도 국민인데 마치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시선, 그것 또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2차 가해자를 신고하러 갔을 때 한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건 신고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무한함도 느꼈지만 그 사이에 그 공무원에게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윗사람들이 개혁, 변신이라며 바꿔대는 시스템 탓에 갈려나가는 것은 성실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도 지쳐있고 책임질 일만 만들지 말자는 마음으로 가득한 눈빛이 있는 걸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누군가 잘못하고 벌하고 없애는 사회에서 지금의 어린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당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저는 실제로 검사님들에게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대전고검장님이신 김태훈 검사님은 자신이 한 잘못이 아님에도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간적인 사과를 해주셨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님은 편지로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들이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곁에 서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검찰이 모두가 다 괴물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모두를 일반화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고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들이 이제야 겨우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해당 지원이 언제 다시 정착해서 발전할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흔들릴 거라면 범죄 피해자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으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재판도 다 끝나가고 제게 이 변화는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론화되기 전 그 고달팠던 피해 시절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프고 그런 시절을 다시는 겪게 하기 싫어서입니다.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현안을 이야기하는 기득권들은 개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단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네. 저기 네, 잠시만, 아까 제가 당시에 피해자께서 착용했던 바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게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다가 DNA 결과가 나와서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지,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또 수사검사였던 분이 처음부터 이게 DNA 감정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록으로 다 남겨뒀었고 이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항소심에 이르러서 DNA 감정 결과가 나왔고 공소장 변경을 하기에 이르렀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린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모든 단계에서 결국엔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똑같은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 속옷에 팬티까지도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이 청바지에 그 겉핥기식으로 이 범인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DNA를 감식했을 뿐 성범죄 검사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심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2심에 가서도 DNA를 검사를 하려면 성범죄와 관련된 동기를 파악하려면 이 지퍼나 아니면 단추 그리고 안쪽에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님의 지시도 있었기도 하고 거의 110여 점의 이 청바지의 이 일부들을 다 감식을 해서 가해자의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출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증거에서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모든 논의에 오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이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된 건 맞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은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창호 변호사입니다. 검사를 25년 했고 대한민국에서 깡치 사건을 가장 처리를 많이 했던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수석검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인수위에 다녀오셨던 선배께서 인수위에 갔더니 팔 하나 잘라내라는 줄 알았더니만 몸통을 잘라내라고 한다. 헌법을 바꿔서 12조와 16조에 있는 검사를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중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검찰청법을 폐지하면 검찰제도는 폐지되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천부의 인권과 같은 그런 제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이번 민주당에서 형사법 개정안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시민주도 형사법 안과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촉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촉탁이라는 것은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다른 기관에 부탁을 하는 것인데 다른 기관에 부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90년도 초반에 경찰대학에서 나온 수사 관련 책자를 보니까 각주 1번에 형사법 195조와 196조는 노예 규정이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 주책자임을 규정한 그 규정이 노예 규정이라고 배웠던 경찰의 승리가 이제 도래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용민안, 김만규안이 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참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일 공법학을 배우면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쏘지 말아라 하는 과잉금지 원칙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의 과도로 인한 수사 개시만 조절하거나 수사의 총량만 조절하여도 좋은데 이제는 검사의 수사 주재자로서의 권한은 물론 수사의 모든 권한을 이번 법안에서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이 참새가 많아서 해충 손실이 많으니 참새를 모두 박멸해라 라는 지시를 한 이후에 다른 벌레들이 많아져서 그 이후에 어떤 피해가 났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형사소송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법률적으로 정권 송치를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부활해야 됩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제가 말한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보안 수사를 하지 말고 보안 수사 요구만 하라고 하는데 보안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 수사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인력과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경찰에서 나올 것입니다.
95년, 96년에 실질심사를 구속전 피의자 신문제도를 도입할 때 판사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영장을 발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년심사가 아닌 실질심사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형사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이전에도 자기를 기소하는 검사의 얼굴을 한 번 보지도 못했는데 검사가 조사도 하지도 않고 기소했다고 하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형사법이 개정되면 검사들은 아주 좋아집니다. 경찰이 해온 대로 그 의견대로 기소하기만 하면 되죠. 애매하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잘못하면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하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될 것입니다. 현재 보통 검찰청에 500건 미제가 있다. 남양주나 천안 같은 데는 500건, 700건, 1000건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쓸만한 중딱들인 실력 있는 사람들은 사표를 내고 특검으로 가고 나머지 양로원과 유아원만 남아있고 근근히 학도병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5명, 20명 다수 당사자 사건이 되고 기소와 불기소가 나뉘고 선별 송치되고 이송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사건을 보안수사 요구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실질적으로 경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록만으로 보안수사의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관심법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킥스가 개정돼서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내리면 킥스 자기 사건부에서는 없어집니다. 보안수사 요구부로 가 있는데 수사 지휘가 있던 당시에도 수사 빨리 송치해라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송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그것이 이행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이번 제도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에 지체 없이 1개월 이내에 하고 한 번 연장해서 2월까지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직무 배제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면 천안지청 검사가 그 기록을 검토해서 부장차장 지청장에 보고하고 지청장은 검사장에게, 검사장은 고검장에게, 고검장은 검찰총장, 지금은 대행이고 바뀌면 공소청장에게 보고해서 공소청장이 결정해서 경찰 수사관 하나 교체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보고서를 쓸 시간에 보안수사를 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검찰에 보안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인데 의사가 필요한가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불이 안 납니까?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 시정조치 요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침해 등 요구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나중에는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송을 하면 또 이송을 하는 그 기관에서는 새로 기록을 보아야 됩니다. 80년도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검찰의 보안수사로 인해서 밝혀졌다는 것은 주제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대안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언제 강화합니까? 특사경으로 사건을 분리하고 특사경이 지금 국가와 지방에 2만 명 정도 됩니다. 특사경은 1년, 3년 내지 순환보직으로 하는 것이지 특사경으로 사건을 분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법원에서 적절히 통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불구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기소가 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언론에 제보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론인이 공수탁 사인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언론에다가 초동수사기관의 부실을 발표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피해자를 위해서 소리 높여 울어줄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만 이번 사건과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수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만 외부 통제가 잘 되었습니까? 수사와 정보와
무력이 결합한 공룡 경찰의 존재를 탄생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장 청구권으로 이러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사가 강제 수사만 하고 있습니까? 임의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러한 주장은 결국 1985년 용구에서 검찰청이 없던 검찰청이 탄생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 사건에 있어서 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무고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위증을 하는 사건은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해결이 됩니까? 국가소송 행정소송에 있어서 송무사건에서 수많은 사무소 위조 위증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잘 해결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결정문 한번 보십시오. 경찰 결정문. 종합수사 결과보고서에는 상세히 써놓고 결정문은 부실하게 써서 변호사들이 이의 신청을 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나온 메모권 전면 녹음 녹화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중수청이 개청된다고 하는데 킥스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중수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는 교묘하게 공소 취소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형소법 개정 법안을 보면 검사는 피신을 작성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7일 또는 10일간의 구속기간을 왜 부여하고 있습니까? 검사가 수사를 못하는데 검사의 구속기간을 1회 안하여 또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해서 기록이 경찰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검찰이 대신 연장해 주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17조 준항고에는 검찰이 구금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없는데 그에 관한 준항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적법 절차에 위배되고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는 건축가가 주택을 잘못 지으면 건축가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의 무게가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대해서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특검과 공수처와 군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법과 형소법을 조금 공부했는데 수기분리라는 원칙은 어디에서 유래한 용어입니까? 수사 개시, 수사 종결, 보안수사라는 용어는 과연 이를 연구한 경찰의 승리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의원의 지역구에 시범 실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정도 시범 실시를 해서 과연 그러한 지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더 보호되는지, 그렇지 않고 검찰의 보안 수사가 행해지는 곳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비교 평가한 후에 결정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권은 속도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코 이론과 같이 한 부분이 끌어올려지면 1년, 2년 지나서 그 폐해가 드러납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검사는 이제 책상에서 기록만 보는 아주 좋은 직업이 될 것입니다. 범죄자도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피해자만 불이익을 입는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하는 입법의 방향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좀 이슈가 됐던 사건들의 피해자 대리를 한 관계로 제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잘 보이기 위해서
특정 진영의 그 피해 사건만 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오늘 김미애 의원님 제안을 받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는 정파를 떠나서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지금 최창호 변호사님께서 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지역구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구의 피해자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논의의 출발을 어디에서 해야 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장윤기 사건을 통해 드러난 수사 과정의 문제는 경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런 유사한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연의 역할에서 일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중하게 징계하고 처벌을 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경찰은 무능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의롭기만 한 조직도 아닙니다. 결국 정치검사, 정치경찰이 문제이지 그 조직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쟁은 검찰의 악마화에서 출발해서도 안 되고 경찰의 무능력화에서 출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논쟁의 중심은 피해자 보호 그리고 사법정의의 구현에 과연 부합하는 제도인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 수사권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입니까? 피해자 대리를 해온 입장에서 저는 이 작금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이 의아합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남용으로 어떤 국민이 피해를 받길래 이렇게 특정 진영이 앞장서서 마치 이것이 역사적 과업이냐 주장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정치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줘서는 안 된다. 검찰의 힘을 빼서 그 권한을 경찰에 주어야 한다. 젠더폭력, 저는 피해자 대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젠더폭력 사건을 수사하는데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경찰도 검찰도 그들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경찰, 검찰 모두가 방패막입니다. 두 개의 방패막을 다 쓸 수 있는데 하나를 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의 힘은 사건을 초동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피해자에게는 검찰이 가진 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검찰이 가진 본연의 힘, 능력이 제한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자, 전과자, 검찰을 좌지우지하고픈 자,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자입니다. 이 안에 피해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이 씁쓸합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꼭 검사가 보안수사를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목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기관의 목표는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하고 피의자 신병 확보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의 목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의 실현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기소의 주체가 검사입니다. 검사가 초동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미진한 내용을 보완 수사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이라는 수사, 궁극의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입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해서 미진한 부분 보충하고 기소하는 것과
검사가 미진한 부분을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하라고 요청하고 경찰이 보완하고 검사에게 올리고 검사가 기소하는 거, 어느 절차가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피해자 보호에 충실할까요? 검사가 바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건 기록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뱅뱅 도는 사이에 증거들은 인멸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됩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뒤로 가서 다시 출발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배부른 소리들입니다. 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관내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잡힌 조사 일정 다 취소됩니다. 불구속 사건 수사는 한없이 미루어집니다. 경찰이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수사관하고 통화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기록 검토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데 그 사이에 수사관은 전보 발령 납니다. 그리고 다시 온 수사관은 기록이 두껍다, 아직 검토가 안 되었다, 죄송하니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경찰이 잘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찰과 수사 공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강력 사건은 초동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의 공조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증거 확보 실패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일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압수영장을 받아서 택시 안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경찰서로 와주십시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이미 메모리 카드는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노인병원에서 여성 고령의 환자가 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환자가 가족에게 얘기했고 가족이 CCTV를 통해서 치료사의 손이 그 시트 안에서 움직이는 특정 신체 부위 부분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확보됐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상에서 그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그 CCTV를 보여달라, 보여주면 그 부분을 특정해서 알려주겠다. 정보공개 청구도 했지만 경찰은 보여주지 않고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극렬합니다. 2024년 9월에 유명 유튜버에 출연해서 2차 가해한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아직도 경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입니다. 무엇을 좌고우면하길래 피해자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자, 그들이 곧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헤집어 놓은 일을 국민이 수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 검찰이 무리한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거론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인들, 권력자들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시민들, 피해자들을 수사 절차에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부합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이 기본권을 주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조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범죄로 피해 입은 피해자는 더더욱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는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구불구불 우회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에도 명백히 반합니다. 현재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폭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김세희 법무법인 더큐멘로펌 변호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뒤에 피해자분이 와 계신데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1심 수사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최창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놀랐는데 저도 중앙지검 형사선부 수석 검사 출신이라서 그 최근에 비교적 최근까지 수사심을 종사했던 사람으로 보완 수사 요구권이 수사 실무에서 얼마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사 그리고 기소, 공판 과정에서 수사가 유기적으로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 요구권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사실 이거는 수사 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탁상 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규정에 따라 그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거나 사법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되면 같은 규정 52조에 따라서 그 보완 수사는 검사의 결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제 사건부에서 그 사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주인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수사지휘권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수사 지휘를 내리면 검사가 그 검사실에서 계속 교체가 되더라도 그 수사가 이행이 되면 그 검사실에 찾아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결정으로 사건이 처분이 되면 그 보완 수사가 이행된 사건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검찰의 주인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 같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구체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라고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통상 한 3개 정도만 이행이 되고 그냥 송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이 현재 사건으로는 이 지금 수사 상황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고 나머지 7개에 대한 보완 수사를 다시 내리게 되고 다시 이 사건을 받은 경찰관은 그중에 다시 4개 정도만 다시 보완 수사를 이행해서 송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 3-4번씩 보완 수사 요구가 되다 보니 핑퐁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미루기 또는 책임 전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완 수사 요구를 결정을 내려서 보완 수사 이행을 받았을 때 한 번에 보완 수사가 이행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완 수사 요구가 필요 없다는 내용의 수사 보고서가 6개월 이후에 기재되어서 송치되기도 했는데 그런 보완 수사 요구 이행 결과를 보고 어떤 검사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피의자조차도 그냥 차라리 기소해달라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1개월의 보완 수사 요구권이 이 모든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각종 시행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검사 그리고 경찰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모두 참고 자료를 보고 처분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어제 알게 됐는데 불송치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의 정보가 자동으로 송치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그 불송치 사건의 고소인 정보를 입력이 되어야 고소인에게 이 불송치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제가 간다고 합니다. 만약 검사실에서 그 고소인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 고소인은 자신의 사건, 그중 불송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에게 무조건적인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보완 수사권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짐에 따라서 모든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초동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건 수를 지금 배당받아서 경찰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좀 더 풍부한 보완 수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수사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그리고 공소 유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그런 차원의 장윤기 사건과 다르게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 CCTV만 보시고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사건 이 처음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피해자는 그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 주민이 피해자가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었고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 단계에서는 도망한 피고인을 잡는 것,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노력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수사팀이 잠복 끝에 피고인을 검거했고 그래서 구속을 했고 중상해죄로 송치했습니다. 사실 체포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10일 이내에 이 사건을 면밀하게 보기는 힘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피고인에 대한 그 당시는 피의자죠. 피의자에 대한 살인미수 고의 입증과 성폭력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로 정했습니다. 송치받은 중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살인미수죄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살인미수죄 같은 경우는 전자장치 부착 등도 저희가 청구할 수 있어서 살인미수죄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검사로서 직접 보안 수사를 진행해서 살인미수의 고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제명 변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피의자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명 변경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수사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20일 이내에 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 제가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제명 변경이 필요한 이것을 보안수사 이행해라라고 했다면 과연 20일 안에 보안수사가 이행되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록을 봤을 때 성폭행 정황은 그 피해자 119 응급 상황 구조대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에 지퍼가 내려져 있었다는 그 문구 하나였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이제 성폭력의 범행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사법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 속옷에 대해서 이제 DNA 감정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피해자 속옷이랑 그런 바지 그 당시 입고 있던 의복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속옷이랑 의복을 확보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 생각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속옷에서 DNA가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성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살인미수죄로 기소하면서 공판 카드에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자 속옷에 대한 DNA 감정 결과가 해진될 건데 거기에는 분명히 피고인의 DNA가 발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강간등 살인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될 것 같다고 기재해 뒀는데 이게 아쉽게도 피해자의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로 사실 항상 수사기관의 예상을 벗어나는 현실이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당시 제가 이제 수사를 할 당시 제가 기소할 당시까지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셔서 피해자를 만날 기회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어떤 피해 진술도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제 DNA 감정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제 피해자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걷게 되고 의식을 회복하셔서 그때 당시 상황을 이제 되짚어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분께서 이제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당했는지 동기라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내가 그럼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가 있으니 이걸 좀 감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를 했고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감정을 요구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1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검찰은 계속 재판부에 피해자가 지금 어느 정도 의식을 확보했고 속옷이 아니라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가 있으니 그 청바지에서 추가 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사실 항소심에서도 이 검찰의 의견 개진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노력으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감정의 필요성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서 항소심에서 인정하게 됐고 그때 대검찰청에서 첫 번째 했던 감정의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을 200개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청바지 그 청바지 사실 청바지 겉면은 피고인의 DNA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CCTV 보셔서 아시다시피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쳐업고 가기 때문에 청바지의 겉면에서 DNA가 나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폭행 목적으로 DNA가 발견되려면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 DNA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쪽으로 피고인의 DNA가 발견이 되면 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것이 되고, 그렇다면은 성폭행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항소심에서 그 대검찰청에 이 청바지에 대한 감정을 보냈는데 아주 정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거라는 믿음 하에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해자 바지 안쪽에서 DNA가 검출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미수죄로 인정이 되어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수사 과정에서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초동 수사만으로 사건 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누가 수사를 더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 그리고 수사라는 어떤 생물의 그 본성에 따라서 수사라는 것은 경찰, 검찰,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봐야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초동수사로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책임의 소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때 실무에서 힘들게 이제 사건 처리했던 검사로서 경찰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저도 어떤 사건에서 이 피의자가 너무 재질이 불량하니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보안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찰관이 저한테 욱소를 하는 것이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경찰관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 경찰관이지만 이게 수사의 현장입니다. 그 피의자를 저희가 구속하고 싶어도 눈앞에 당장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검사와 경찰들이 어떻게 국회의원님 분들의 높은 뜻을 알겠냐마는, 사실 수사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당위로만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검사와 경찰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토론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참석자분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양자 최고위원님. 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고 이채원 양의 광주 관흥산구 박균택 의원 지역하고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저는 2022년도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분이 김종민 변호사였습니다. 당시에 법리와 원칙으로 힘을 보태주신 분입니다. 저는 당시에 검수완박 법안을 보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도 않은 채 형사사법체계를 급하게 바꾼다는 그 상황을 제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었고 정말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수사공백 우려, 또 개정법을 검찰에 직접 수사기시 범위를 대폭 줄였던 것들, 그리고 지금 사건에서 보여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가 약화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았는가, 그리고 입법 절차의 정당성도 논란이 되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강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용서가 안 됐었습니다. 당시에 민영배, 김용민, 이수진, 최강욱, 김남국 이 의원들로 중심이 된 철험회 그들이 법사위원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김종민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31개 법안의 작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대답은 최강욱 의원, 이 법만 통과시키고 나면 일사천리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됩니다. 이번에 언론에 제보하면 됩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민형배, 광주 출신이면 닥치고 검수완박이지 어디서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양분남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검사장 출신들 아닙니까? 입장을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조정이 90일을 통해서 이 졸속 법안에 대한 보강을 하자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90일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법안을 만들자라는 그런 저의 절규에 민영배 의원이 당시에 위장탈당으로 그 졸속 법안들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야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저는 광주 정신을 외치는 그 광주에서 안건 조정위 구성 과정에서 위장탈당의 논란이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런 사람이 전남 광주 특별시의 최초 시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보안 수사권 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발언하실, 김태규 의원님 발언하시죠. 예. 장윤기 사건 보면서 넷플릭스 실사판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극악한 범죄가 있죠. 부패한 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제도권 내 권력자가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속의 범죄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나라냐? 잘 쓰는 용어죠. 저쪽 사람들.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몰수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충분히 안심하고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한 6년 정도 법원에서 성범죄 전담부를 했었는데요. 성범죄 전담부 하면서 이런저런 양형 요인들 다 따져가지고 양형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딸이 둘인데 이 딸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내가 과연 그 법원의 판단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판결 결과를 두고 사적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흉포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러한 심지어 제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조차도 얘기도 안 될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못 지켜주면요.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쩌면요. 보안 수사권 계속 고집하면요. 제가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상황 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 사적 제재하십시오라고 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지경으로 국민들을 내몰고 있는 겁니다. 경찰 수사 제가 다 불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제가 형사재판장 하면서
처음에는 경찰들 수사 보고서 많이 올라옵니다. 다 믿었습니다. 그 앞에 표지 써진 거 보고. 그리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CD나 이런 거 USB 같은 걸 재생을 잘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재판이 익숙해지고 나서 그걸 틀어보고 나서는 제가 기함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함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론을 딱 정해놓고 약간 단서가 되는 말만 있으면 수사보고서를 그렇게 써놓고는 안에 판사들 그 재생 잘 안 해볼 거라는 걸 그 틈을 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걸어낼 수 있는 것들이 검찰의 수사권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심각한 사법 시스템 바꾸는데 이 민주당 법 바꾸는 게 손가락 뒤집기보다 더 쉽게 바꿉니다. 사법 시스템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정착이 되는 과정은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은 결국 법적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바꾸다 보니 솔직히 제가 지지난달까지 제가 변호사였습니다. 지지난달까지 변호사였는데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조차도 법을 못 따라갑니다. 헷갈려가지고. 하물며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솔직히 묻고 싶은데 그 일 처리하는 경찰조차도 그거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형사사법에서는 치명적인 보호돼야 될 법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결국 정치적 이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심기 경호가 앞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심기 경호하고 당권 회복하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공소취소 특검 만들고 하겠다는 등등의 시나리오, 그게 국민의 생명 재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저렴하게 됐습니다. 상식이 좀 회복돼야 됩니다. 흥묘 백묘 얘기하지 않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면서요. 그 사회주의자들조차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수사 주재자는 원래 검사란 제도는 왕의 대관이 시민의 대관이 되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주제는 오히려 검사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검찰 수사권 완전 원상 회복을 시키라고 얘기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상황 파악을 못한다. 그간의 시간의 흐름을 못 읽었다고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검찰의 수사권 100% 원상복귀 시키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경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권 송치제 얘기만 나와도 버들버들 뜹니다.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 송치해야죠. 검사나 수사기관의 힘이 왜 셉니까? 판사가 왜 힘이 약합니까? 판사는 불구불리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수사기관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고요. 나라 꼴을 망치자는 것밖에 아닙니다. 저는 지금 논의가 보안수사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예 수사권 전부 다 회복시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럼 조배석 의원님 발언.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김미애 정책수석님, 그리고 또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 아주 절규하는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최창호 변호사님, 또 김재련 변호사님, 김세희 변호사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면 형사사법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엄벌하고 죄 없는 사람은 무혐의 받고, 그런데 분명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이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으로 헝클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사적 제재를 하게 되면은 그 사회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이 공동체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정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언론에다 글을 썼는데 나의 검찰을 돌려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피해자로서 여러 번 스토킹 사건을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자기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경찰은 무혐의로 이렇게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아니고 모욕죄라 가지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이 무료 형사 변론의 역할을 했다. 이 굉장히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재산을 보호하는 이 중요한 기본적인 이 시스템이 한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으로 이렇게 폐지한다. 저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문명 국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지금 보안 수사권 그 정도가 아니라 전권 송치도 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저는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지만 앞으로 정치 구도가 변화해서 저는 다시 이 원래대로의 형사사법 절차가 제대로 좀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참석자분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김미애 수석님 발언하시고 당대표님 발언하시는 걸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지만 여전히 피해자 입장에 있고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와주신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결코 하기 싫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했다가 여기 오신다고 했다가도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보호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누구나 다 국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오늘 주최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 또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국민 입장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800여 건의 국선 변호를 했지만 단 한 건도 정치나 권력자를 위한 조력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서민 약자들은 왜 이것이 논의돼야 되는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장윤기 사건이 지금처럼 불거지지 않았다면 모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보안수사권은 폐지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와 국회라면 국민 입장에서 이 형사사법 체계를 들여다보고 바로 잡아가는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서 설령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 논의는 중단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렵게 와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대표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가 이렇게 분노하는 토론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들께서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어떤 정치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토론회 내용에는 저는 국민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을 하면서 계속
부끄럽고 또 무기력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다수당이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김세희 변호사님께서 국회의원들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깊은 뜻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뜻만 있습니다. 정치적인 나쁜 뜻만 있지 깊은 뜻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실무를 하셨던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이나 최창호 변호사님의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지금 이 검찰개혁 논의에서 첫 번째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 이전의 그 전제로서 전권 송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폐지, 그리고 전권 송치, 그리고 보안 수사, 이것으로 오늘 제도 보완의 내용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창호 변호사님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는 모든 것들을 거의 20가지 가까이 일일이 나열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뭘 해도 지금 이런 방향의 검찰 개혁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김재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자 그가 곧 가해자다라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는 그 자체로 국가폭력이다라는 말에도 동의합니다. 결국 우리 김재련 변호사님께서 정치검사가 문제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건이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 중에 몇 %가 될까요? 최창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금지 원칙, 결국 수사 개시나 총량만 조정해도 충분할 것인데 이렇게 난도질을 해야 되느냐. 결국 문제되는 사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저 검찰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 이것은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말이 저는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보안수사권 주장하는 의원들 그 지역구에서부터 시범 실시하자고 했겠습니까? 건축가가 건물을 잘못 지으면 건축가를 처벌해야 한다. 라는 그 하무라비 법전에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권을,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아무리 남용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아무리 커도 국민의 대표자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짓 하라고 국민들께서 표를 주고 대표로 뽑아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금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